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도 시작을 해보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5개 부처 장관 또 청와대 주요 참모진 교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리를 못 해드려서 오늘 좀 어떤 인물들이 발탁이 됐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문재인 정부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가 그렇죠. 1년 조금 남았거든요. 마지막 대폭적인 어떤 개각이 시행이 됐습니다. 16일 날 국무총리,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퇴를 했고요. 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도 일부 교체해서 원샷 개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좀 읽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어떤 승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징을 보면은 관료와 전문가, 정치인,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인 관리에 좀 중점을 받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네. 예,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TK 출신에 아마 된다면은 첫 총리가 될 것이다. 정치인 출신이고요. 네. 그렇게 되고 지금 가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그러니까 이분은 여성 최초로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을 맡았다. 그래서 여성공학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렇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아마 이 국토부를 맡아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LH 같은 수습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상임위원, 네. 해수부 장관에는 현 박준영 차관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고 네. 참모진 개편도 재미있는데 지금 현 그 대변인이 박경미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으로 교체가 되고요. 네. 또 방역기획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청와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내정됐고요. 또 정무수석 비서관의 이철희 20대 전 20대 국회의원 네.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사가 이제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주목할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 어떤 부분은 눈여겨보셨는지 그에 대한 평가까지도 좀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혜연 교수께서 먼저. 일단 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총리 후보자겠죠. 김부겸 네. 총리 후보자가 대구 경북 출신의 문재인 정부에서 첫 총리가 이제 나올 가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청문회를 봐야 됩니다.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김부겸 총리를 인선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통합형인데 통합형이라는 게 국민 통합도 있지만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당내 개파 논란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대선 앞두고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절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준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 행안부 장관 했습니다. 그 그렇죠. 말은 청문회 통과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물론 이번에도 야당이 통과시켜 줄지 뭐 극렬히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안부 장관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후에 업무 수행에서 그렇게 야당의 표적이 되거나 큰 비판은 받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경찰 고위 간부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었고 장관 대지 시절에 배낭을 메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해준 할 시민이 있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장관이더라. 뭐 이런 나름 미담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4.7 재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는다면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측면 청문회 통과 가능성, 야당과의 조율 가능성, 지역주의 분배 뭐 등등을 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내세웠는데 청문회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입니다. 네. 제가 이철희 정무수석을 취재를 한 적이 예전에 많았는데 대다수가 썰전이라는 예능형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사람으로 아는데 사실은 본격적인 정치는 김대중 정부 행정관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당대표실이라든가 전략기획국 이런 곳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비대위에서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철희 신임 수석에 대해서 비문이다. 뭐 이런 평가보다는 주목했던 것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네요. 우리끼리 오순도순 잘 지내려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맞다. 여기서 그런 우리끼리라는 얘기가 기억이 게 나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네.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끼리라는 것은 음. 여당만 하려면 정치를 왜 합니까? 네. 라는 거. 두 번째, 당 내에서 특정 계파만 하려면 왜 합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라는 역할을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할을 잘 해주기를 좀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신현수 수석이 왜 굉장히 기대를 받았지만 사의를 표명하고 그 과정에서 일찍이, 예. 청와대 관계자나 일부 친문 관계자들에게 마찰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비문 인사로 불렸던 인사가 청와대에 갔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사실은 이 긍정적인 기능이 발휘가 되려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오픈마인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굉장히 민주당 일각의 인사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도 미리 들어가서 먼저 일하고 있던 청와대 관계자들도 그런 의견을 같이 들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늦은 아쉬움이 있다. 일테면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통합형 인사이고, 사실 민주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20대 당선이 됐었었고, 이런 것들에 보면은 국무총리로서 많은 걸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마지막 1년 동안 과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아까 말했던 그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노라고 할 거는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야당 복은 누릴 만큼 누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힘자랑만 할 뿐 야당을 설득하는 실력이나 대중적 동의를 얻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일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제2의 신현수 민정수석처럼 될 것인가, 어떤 의지를 가져갔다가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서 뭔가 조화롭게 받쳐주지를 못한다면 본인의 뜻을 펼 수가 있을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정청이 원샷 개편을 하면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친문과 소위 말하는 비문이 뭔가 융합되는 듯한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이게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갈등의 지점이라는 거는 지금 강성 그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올라오면 당에서 그렇다면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 예전에 그런 말 했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특정 세력이 당을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그때의 특정 당권파 핵심이 바로 윤호중 지금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잘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김호란 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방역 정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고 질병청과 협의를 잘할 수 있는 방역 이 기획관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김호란 그 후보가 마땅한가에,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의료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초기에 백신 확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백신 확보 별로 급하지 않다. 다른 나라가 먼저 맞고 우리가 늦게 맞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노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역기획관이란 자리가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방역과 백신 확보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서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보는 지점이, 지금 부처의 장관들을 정통 관료 출신, 행정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인물들을 발탁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 말에 관료 출신들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관료 출신들은 보통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 조직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되옵니다라는 게 뭐 민심을 잘 받들어서 약자의 측면에서 아니되옵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을 한다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라든가 이 급변하는 어떤 정세 속에서 제대로 정부가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과거 이른바 민주정부라든가 참여정부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과 정과 청, 당정청에서 이견을 모아가지고 국정기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현재 바른 것인지에 대한 조화로운 입장 정을 정하고 행정까지 쭉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보니까 고위 당정 협의를 바로 어제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놓고. 그래서 누가 참석했나 봤더니 우리 박사님께서 친문이라고 말씀하신 윤호중 원내대표 참석했고 네. 언론에서 비문이라고 한 이철희 수석 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정청 협의회가 이제 많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좀 조화롭고 다양한 의견이 좀 나와서 정말 좋은 민생 정책이 나왔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국토부 장관 내 내정된 노형욱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저는 관료들을 얘기할 때 관료들이 안정을 너무 지향하다 보니까 또 그런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또 장점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등 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했다. 예전에 재정관리관 시절에 임금 피크제라든가 성과 연봉제 네. 이런 걸 잘 관리했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공주도냐 규제냐 그렇죠. 아니면 완화냐 민간이냐 이런 또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갈등 조정의 역할을 좀 잘해내지 않겠나. 관료로서의 전문성을 좀 잘 발휘해서 기존의 국토부의 정치인 장관들이 와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하면서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지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 물론 이제 신임 장관들이 잘해내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해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번에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장관 후임으로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국토부와 LH에 대한 황골탈퇴 수준의 조직 혁신을 이뤄야 된다. 이런 이제 기대를 나타냈는데 이 관료 출신들이 장점이 많은데 조직 혁신과 황골탈퇴라는 것은 본인이 있었던 조직의 문제도 과감없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사실 보수 정권이 있을 때 보수당의 다선 의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당시 보수당에서도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도 뭔가 국민에게 변화와 이런 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그 조직에서 계속 잘하던 사람이 수장으로 갔을 경우에 그것을 알면서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더라. 나랑 같이 그 조직에서 성장했던 사람에게 때로는 가혹한 평가를 내려야 될 수도 있고 조직이 관행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을 해야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료 출신들이 조금 주저하는 면도 있더라라고 우려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수 진보의 성격이 아니라 관료 출신이 가진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거 장관 후보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청문회에서 또 다른 내관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 임금 피크제 문제가 지금 뭐 민주당 입장 그리고 뭐 보수 정당 입장 그다음에 뭐 정의당 입장 노동계 입장 또 다 다르죠. 굉장히 갈등이 첨예한 거고 사실은 이게 내년 경제라든가 앞으로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부라는 곳이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면서도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부처인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마지막 어떻게 장관이나 참모진이 되고자 하는 분들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좀 구인난을 겪었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모든 그 공과 책임을 같이 묻고 갈 순장조가 돼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저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이 계속 이분도 유의미돼 참 있으셔서요. 재미있는 캐릭터였어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같은 문제를 항상 정부와 맞서다가도 또 뭔가를 또 추진해 나가고 이러고 있다가 늘 이번에는 갈릴 거야 했는데 계속 남아 있는데 아마 총리가 바뀌면서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하면서 또 그냥 순장조로 같이 간다 이런 견해도 있어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저는 좀 재밌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정무수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건 이제 송 박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가교 말 그대로 정무수석실은 특별한 의제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교를 하는 것인데 역대 정무수석실이 그 점에서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워낙 뭐 대통령하고 코드가 잘 맞는 이른바 친모 주류 정치인이 했다고 하는데 이철희 수사에 가서 저는 좀 야당 관계자들이 좀 많이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취재나 업무 때문에 국회를 갔었는데 아주 일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야당 의원실에 가서 명함만 놓고 갔다. 그러니 의원실 입장에서는 우리를 안 찾아왔다고 주장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그렇죠. 갔는데 없었다라고 주장이 많은데 사실은 명함 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좀 야당을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복경님께서는 민심에 드러난 그런 부동산 투기라든지 권력자들의 정보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한 확실한 대책,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1814번님께서는 좀 장관이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좀 가보죠. 재보선 이후 지금 뭐 변화가 좀 계속 이것저것 정치 분야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군 가산점제 부활, 남녀평등 복무제라는 얘기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누가 이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인지 한번 들어보죠. 전혜연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근데 일단 저는 이제 남녀평등 복무제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 용어라고 네. 일단 미리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20대가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굉장히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를 잃었다. 이런 평가가 사전투표 결과로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20대 남자의 마음을 다시 잡자. 이 네. 남자를 잡자고 일부 의원들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군대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군 복무자 전역자들에 대한 대우인데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에서의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 제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최근 낸 책이라던가 뭐 블로그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전환해야 되는데 남녀 의무 군사 훈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일정 기간 군 훈련을 받는 건데 보통 한 40일에서 100일간 남녀 모두 기차 군사훈련을 받자. 예비군으로 양성하자 이런 건데요. 과연 이것이 적절한 방안이냐. 적절히 민심을 담은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청년 담론 또 선거 처방 이런 것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또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이 군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참 항상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네. 남자는 군대 가서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청춘을 담보 잡히는데 네. 여성들은 군대 안 가면서 혜택은 많이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논란을 사실은 군대 문제를 남녀의 어떤 성별의 어떤 젠더 문제로 갈등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편가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한국의 상태가 10년 뒤만 돼도 현역병이 태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인구가 인구적으로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 군대 가는 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 남북 대치 상황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안보 환경에서 병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나와야 된다. 네. 그게 여성도 군대를 가는 거든 아니면 모병제를 뭐 만들어 가는 거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피상적으로 남자도 가니까 여자도 가라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는 거는 단선적인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를테면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현역병을 어떻게 뽑느냐.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이런 나라도 있고요. 지금 또 징병제나 모병제를 혼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모병제를 했다가 실제로 모이지가 않아서 다시 징병제를 검토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그 나라의 독특한 안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인구 맞춰서 해야 되는 구조라든지. 것인데 예. 이런 근본적인 거에 대한 논의는 지금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가 군대 갈 때 여자는 사회봉사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피상적인 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논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군 가산점제 위헌 소송을 낸 사람이 누굴까요? 장애인 남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가하고 있는데 왜 위헌 소송을 냈느냐. 이분이 이제 장애인이 되었는데 취업 준비 중에 공무원 시험에서 차석을 하고 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군 가산점 때문에. 네. 그래서 7년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위헌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군 가산점이 위헌이다가 된 것이고요. 이 군 가산점은 여성이 뭐 더 유리하다 이런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남성 중에도 군에 가지 못하는 미필자라든가 면제자 이런 분들이 헌법상의 평등권 그리고 공무 단임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쉽게 여성 남성의 문제로 편가르게 하는 이런 정치권의 행태는 저는 매우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그 박용진 그 의원이 여성들도 이 군사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의무 복무. 저는 이 부분은 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같은 안보 환경에서 여성들이 뭐 얼마가 됐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런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별 대결의 형식으로 이런 논의를 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군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인구 구조에 맞게 청년들에 맞게 된다라는 출발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선거가 끝났어. 그런데 20대 남성이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은 것은 군대 문제 때문이야라는 잘못된 진단 하에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 제대로 논의가 되기 예.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대 남성들이 오세훈 후보를 서울에서 더 많이 지지를 해준 게 네. 군대 가기 싫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지금 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데다가 여당의 내로남불에 화가 났기 때문에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출발점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언론에 보니까 제목을 얄팍한 처방 이렇게 해놨는데 얄팍하게 처방을 내놓지 마시고 심도 깊은 논의하에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그렇죠. 짚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가운데서 아, 참 20대 남성들이 느는 어려움이 뭘까의 한 방안에서 군대 문제도 얘기를 했다면 더 진정성이 있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가 뭐였느냐부터 짚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안 짚고 계속 엉뚱하게 20대 남성들이 우리 안 찍어줬는데 이게 무슨 여성 때문이다. 이거 잘못된 진단이고요. 당내 문제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정치다. 이런 비판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 이렇게 위헌 소지 있는 부분까지 꺼낸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여성이 군대에 가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건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에부터 논의를 해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가 이제 앞으로는 갈등보다는 좀 화합을 위한 그 발언을 좀 더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